네, 여러분 이번 시간 끝나고 여러분 비교과 점수 인정해 주는 걸 위해서 여러분의 출석 시간은 내가 전달을 할 거고요. 전산에서 다운받아서 할 거고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만족도 조사 진행해 줘야지만 여러분 출석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만족도 조사 잘 하셔서 여러분들 그 인정받는 데 문제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하면 되니까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리가 의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의전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공식 의전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잠깐만요. 이게 비교과 시간은 작년 2학기에 누적되는 거겠죠? 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그 규정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2021학기 잠깐만요. 그 동기 특강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기 체인지가 지금 우리가 동계 특강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우리 오늘 수업 방에 댓글로 달아주면 될까요? 비교과 시간이 인정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전년도 2학기 성적에 포함이 되느냐, 다음 학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 상식적으로는 2학기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신입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학생들을 또 생각을 하면, 예, 1학기에 넣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지금 내용이 겹치니까 기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고 댓글로 올려놓을게요. 잘 물어봤네요, 주은이가. 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죠? 예. 네, 괜찮아요. 뭐 덕분에 나도 알게 되는 거죠. 기준이 어디로 가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의전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사전 정보를 확인하고 공항에서의 영접, 호텔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전 정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당연히 직급과 이름, 기호, 선호 음식, 음료, 이제 건강 상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선호 음식을 가렸는데 기호와 건강 상태와 선호 음식을 할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죠. 여기서 항상 유의해야 되는 거, 예, 알러지. 예,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중에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 음식이라고 하니까,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건 맞는데, 그 선호 음식이라는 개념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요소가 있는 것까지 반드시 유의사항으로 같이 체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일별, 그 다음에 시간대별 스케줄, 방문 예정, 소요 일정 확인해주고, 방문지 이동에 따른 사전 정보. 이제 보통은 다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 다음에 통역자, 경호원, 차량 및 차량 이동 경로. 이럴 때 통역자가 어느 순간엔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되는 순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공항에서 영접할 때는 이제 공항 VIP 라운지를 예약을 해서 바로 그쪽으로 올 수 있게 해드리거나 출국할 때 여기 라운지에 대기했다가 예, 출국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환영 인사 대상과 인원수. 그 다음에 이동 차량을 확인하고 카메라와 기사를 동반해야 돼. 카메라 기사 동반 뭐냐면 인증샷, 인증샷. 여러분 사진 남겨놔야 되잖아요. 증거로. 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텔은 객실의 종류 및 이용 객실의 수를 확인해 줘야 되고 객실 내 노트북과 팩스, 엘리베이터, VIP 전용. 객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센터까지 이동해서 하도록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체크인 확인, 이거 빠르게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객실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 두어서 이제 환영해 주는 거죠. 예, 이때도 주의해야 되는 거, 선호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선호하는 것 중에서 알러지나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것들, 특히나 뭐 간식으로 놓는 땅콩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뭐 그 건강 상태를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암을 앓으셨던 분들은 항암을 하시게 되면 또 그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또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뭐 닭고기 이런 거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과정이긴 하지만 시험 과정이 아니면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 수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목표는 시험이니까. 자, 객실 종류와 이용 객실 이거 했을 때 주로 미국에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하얏트에서 묻으셨거든요. 그 하얏트 호텔 그 고층에서 묻으셨는데 여기를 사전에 이 미국에서 와가지고요. 이 호텔에 유리를 전부 다 방탄 유리로 바꿨습니다. 한 층을 다. 왜냐면 여기 직무를 보기 위해서 그 직원들도 같이 있었고요. 여기 유리를 다 방탄 유리로 교체했고 이 비용을 미국에서 다 예,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만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를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살짝 나서 산책하고 이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하느냐고 경호원들이 되게 애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실의 종류, 이용 객실 수 같이 와가지고 경호하는 직원들까지 고려해서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묵을 때는 유리를 방탄 유리로 다 이렇게 교체하는 이런 작업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사 진행 준비 과정은 일단 시나리오 작성해가지고 한 번 다 예행 연습해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초청 인사 및 입장 및 안내, 그 다음에 식전 안내, 그 다음에 예행 연습, 그 다음에 사회자 위치까지도 보고 그런 다음에 행사 장소에 답사도 가보고 이게 결국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행사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빈을 안내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입장 및 퇴장 계획도 세우고 참가자 및 차량 동원 계획 누가 먼저 나갈 거고 누구 차량을 먼저 대비시켜 놓을 거냐 그 다음에 그 차량들은 방탄이어야 하느냐 방탄이 아니어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보고요. 업무 분장 및 준비 일정 그 다음에 우천시 대비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일에 와서 식수는 이제 시작하고 개식 선언하고 일반적인 식수는 이렇고요. 변경 가능합니다. 국민의례 그 다음에 행사 성격에 부합되는 헌정 및 낭독, 경과 보고, 표창장 등 포상하고 식사. 여기서 식사는 여러분 밥이 아니고요. 대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사를 시작하는 인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하한다는 축사. 그 다음에 행사 성격에 부합하는 식가.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유엔이면 유엔 주재가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애국가일 수도 있고요. 이제 국민의례에서 이제 그 부분은 들어가고 뭐 제헌절이다 그러면 제헌절과 관련된 어떤 행사와 관련된 노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식하고 이제 식후 안내를 하게 되죠. 식이 끝나고 나서 안내하는 거지 밥 먹은 후에 안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요 그냥 프로세스를 기획하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항에서요. 이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별도로 설명 안 했는데 공항에서 그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이 있어요. 공항에서 의전할 때. 그러면 그분들의 출입문에는 우리가 초청하신 대통령이면 대통령 내분만 일이 들어오지 여기를 따라 들어오는 수행원들은 이 통로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니까 그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뭐, 당연히 어디에선가 발표할 일은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은 기획과 구성, 그 다음에 제작과 디자인. 또 펜이 안 보이네. 네. 일단 기획하고 구성한 다음에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전달하는 거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의사 전달의 총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에서는 3P, 그래서 사람, people, 그 다음에 purpose, 목적, 그 다음에 place, 장소. 어떤 장소에서 할 거냐,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포피라고 해가지고 프리페레, 준비 과정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즉 이렇게 세 개가 다 준비가 되어도 사전에 연습해보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를 고려해보지 않고 말해보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즘 포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프리페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가게 되고 발표를 할 때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설명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작할 때는 시청광 자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미지든 영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적합해야 되고요. 간결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과 컬러를 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디자인과 컬러는 어떻게 보면 PPT의 그 바탕이 되는 배경, 틀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효과성, 예, 잘 전달돼야 되겠죠.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교육용 그 PPT를 보면 특히 비대면, 요즘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냥 거의 하얀 바탕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이제 글씨체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할 때는 아예 바탕의 색깔을 하나의 톤으로 하고 이미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그 적합한 어떤 시청각 자료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대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규제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처럼 뭐 우리 같은 교육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강연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하면 아주 간결하게 하나의 이미지를 놓고 여기에 스토리를 넣어서 설명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기도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들이라든가 설명하는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나중에 이미지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결과가 있어서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 제작과 디자인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발표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발표 작업을 할 때에도 이런 시청 강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그 목표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글씨체를 뭐 그 나눔 고딕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나눔 고딕이나 바탕체 이런데 바탕체도 좀 어떻게 보면 워드 문서에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게 되고 뭐 이렇게 요런 글씨체들처럼 이렇게 시각에 간결하게 딱 네모나게 딱 보여지는 거 이런 걸 많이 사용하죠. 흘림체, 편지 글씨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와 전달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표현력도 중요하고 전달력도 중요하고 이제 발표력도 중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하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음성 전달 능력과 비언어적 요소가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빠르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액센트를 어떻게 할 거냐, 높낮이, 그 다음에 크기, 길이, 언제 쉬고 언제 한번 강하게 한번 얘기해 볼 거냐, 자 중요하다고 별표 언제 해줄 거냐 이런 거죠. 비언어적인 요소는 몸짓, 시선, 표정, 예,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굳은 표정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의 이 음성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요. 그 긴장한 얼굴만 본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즘 유행하는 방송용 용어로 짤이 돌아다니게 되는 현실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서 중요하게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가능하면 내기도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질의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못하면 안 되니까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프레젠테이션의 포피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 더 포함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볼게요. 자, people, 사람 청중, 사람을 분석하라. 청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령, 교육 수준, 참가 이유, 규모, 청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해 줘야 되겠죠. 지금 이것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보려고 해서 교재를 볼 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지 그게 아니라 뭐 내가 했던 경험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면 결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목적에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벗어나게 되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야 돼. 도대체 우리 오늘 입시한 학생들이 이번 주 시험을 위해서 뭘 이해하고 싶을까? 이거를 내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예. 그래서 포기할 거 여기서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100% 만족이 어렵다 그러면 자 흥미, 재미, 관심 끌고 싶지만 이거 가지고 시험 못 보니까 얘는 포기하고 이왕이면 내용, 전달, 이해, 질문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는 우리가 지금 팀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즈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모니터라도 보고 자세히 보려고 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팀즈라는 환경을 고려해서 화면은 좀 밝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PPT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느끼세요? 여기 O 프레젠테이션 요 위치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은 똑같은 위치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시면 자 보세요. 의전 실무. 그 다음 의전 실무.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거든요. 얘가. 글씨체도 같고요. 위치가 안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나머지는 내용이 바뀌니까 움직이는데. 예. 이런 것들도 대면 현장에서는 여러분 빔 프로젝트를 크게 틀어놓으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얘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거 자체가 확확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소를 고려를 해서 PPT를 만들 때 이런 위치도 가능하면 이동시키지 않게 자기 자리에 딱 두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전 장소와 환경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회의장, 실내 환경, 실내 배치가 중요하죠. 가봤더니 여기 전부 다 조명 끄고 내 자리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 내 PPT를 봐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럴 때는 검은 바탕에 노란 글씨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 바탕으로 할 건지 흰 바탕으로 할 건지를 보려면 요 또 주변의 색깔이 무엇인지가 또 중요하죠. 여기가 다 흰색이고 여기도 흰 바탕이면 사람들이 확장해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쪽에서 여기가 주변이 또 어떻게 됐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전달을 잘 해야 되고 그들이 또 환경적으로 조명을 다 끄고 봐야 된다는 상황일 때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준비 과정에서는 성공의 원동력이죠. 철저한 준비,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일관성, 시간 관리, 강의 개선, 적절한 보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를 높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계속 이론을 얘기하고 우리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게 되면 강의를 할 때는 자, 프레젠테이션을 좋은 사례 영상으로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기본 매체 한번 보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적합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발표자가 설명해야 돼서 설득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해요. 글은 보고서, 설명문, 요약문에서 근거자료, 신뢰, 믿음, 에비던스잖아요. 언제나 이런 뭐 보고서 형태라던가 설명한다거나 요약본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한 거고 그런 걸 준비해 가면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이해를 도우려고 이런 자료까지 제공해 주는구나 라고 믿고 근거자료가 있다면 사람들의 신뢰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림, 도면, 실물 이런 거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 빨리 하게 하려고 해서 자, 여기도 보면은요. 별거는 없지만 여러분 기본 매체와 여기 아래를 구분함으로써 아, 이 아래와 여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를 구분해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상에는 뭐 슬라이드, 시뮬레이션, 비디오, 파워포인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동을 주고 이 감동은요, 여러분 뭐 눈물 나는 감동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쑥 받아들여서 본인이 아, 느끼게 해주는 거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고 말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 이거는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메리디안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에도 어떤 상황이 종료됐을 때 기억하는 언어적 표현은 7%를 기억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역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기억하는 거는 3시간 후면 70% 기억하고 있대요. 시각 자료도 70%를 기억을 하고 말과 시각 자료를 같이 쓰면 85%를 이해한다고 해요. 3일 후가 지나면은요. 말은 10% 기억나고요. 시각 자료는 20% 기억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미지 하나만 놓고 그 스티브 잡스처럼 설명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날까진 기억하는데 3일 후에는 아, 그 그림만 기억나는 거야. 아, 그 핸드폰 그림만 있었던 거. 요것만 기억하는 거라. 그것도 20%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시각 자료를 같이 쓰는데 이 시각 자료도 적정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그 영상 자료, 그 다음에 다른 시청권 자료를 써서 하면 적어도 3일 후에는 65%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요것을 기억하고 이 위에 거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방향은 당연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발표할 때 전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세. 이제 바른 자세로 서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요. 불안함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투와 목소리 자연스럽게 강약, 고조, 장단을 잘 사용하면 예,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목소리의 6가지 요소는 빠르기, 크기, 높이, 길이, 시기, 힘주기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여기 시기가 아니고 쉬기예요. 쉬기. 예, 오타네요. 예, 쉬기.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것도 보면 노래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호흡. 예. 아, 거기서 잠깐 호흡했으면 뒤쪽에서 쭉 길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투와 목소리를 좀 조절하는 방법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복식 호흡 하려면 자세가 또 발라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목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예, 저 아래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크기와 높이를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방법을 잘 익히게 되면 이제 그 숨쉬기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투는 가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자음을 발음도 중요하지만 모음을 정확하게 하면 발음이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발표 전에 있다면 예, 아예 이오우 가게구 기고구 이거를 한번 그 자음을 넣어가면서 발음을 입을 연습을 하면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언어, 아시다시피, 솔직히, 사실은, 또는 거시기, 뭐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하죠. 재미있는 이제 코믹 프로그램을 보면 거시기 하나로 10번 얘기해도 서로 자기네들은 알아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사투리를 써서 액센트나 발음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단어를 선택해주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언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스처. 손바닥을 곧게 펴서 손 전체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손등을 보여주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손바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신뢰도를 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을 약간 비스듬히해서 이렇게 방향 설명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발표하면서 뒷짐을 진다거나 자기가 지금 막 설명하는 사람이 발표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거나 주머니에 손을 썬다거나 그다음에 팔짱을 끼고 얘기를 한다거나 머리를 긁는다거나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집중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스처도 내가 발표하는 내용에 녹아들 수 있는 제스처를 뭐 오른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걸 보세요.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뭐딱 거만하게 하면서 저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시선 처리, 청중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예, 청중의 그 미간 사이를 이렇게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질문이 있어 보이는지, 어떤 사람이 지금 불편해 보이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선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고 한 사람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거는 실례입니다. 자,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이스 산업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역시 약자입니다. 미팅, 그 다음에 인센티브즈, 그 다음에 컨벤션, 그 다음에 엑스, 전시, 예,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미팅은 기업 회의를 얘기를 하고 이제 각각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포상 여행을 인센티브즈라고 하고 컨벤션은 일반적인 회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시와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스 산업의 개념을 한번 놓고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갑자기 목이 탁 말라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팅이라고 하는 기업 회의, 그 다음에 인센티브 투어라고 하거든요. 포상 관련. 포상 관광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 그 다음에 전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은 여러분 한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 네 가지를 다 이루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넓은 의미의 여러분 비즈니스 관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시회 같은 게 있을 때 자동차 신상품 전시회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뭐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무슨 국제회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회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근무하는 사람을 여기다 출장 보내가지고 단 이번에 우수사원에 대해서 산업시찰도 하고 전시회도 참여하고 내년도 우리 전략에 대해서도 보고 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가서 어떤 기업회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요구되죠. 국제적 행사처럼 움직이고요. 그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이 같이 활성화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숙박, 식음료, 교통, 통신, 관광 및 다양한 산업이 연관되어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관광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잘 알아두실 거 여기요. 마이스 산업은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일본, 한국 등 동남아시아권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언어예요. 예. 그래서 보기에 마이스 산업은 미주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미주 지역은 컨벤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컨그레스 기억나죠? 컨그레스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메스라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컨그레스, 메스, 그다음 미주 지역에서는 컨벤션으로 쓰이고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마이스라는 산업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을까요? 의외로 여기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서비스 쪽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뒤에서 강론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할 건데 여기서 키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요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뭐뭐뭐를 마이스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 관광, 이거는 뭐 요거하고 같이 연계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의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이스 산업의 특징은 자,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관광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 다른 거 써놓고 틀렸다고 하겠죠. 자, 공공성은요. 개체에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게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지자체 얘기하는 거고요. 예. 지자체에서 이루는 경우도 많아요. 예, 지자체에서 어떤 마이스 산업을 개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도 일부 관련 부처에서 협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의 경우는 이를 건립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건립 이후에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죠. 이런 건 결국에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것을 개최하는 뭐 협회라던가 단체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이나 통신, 네, 법적 지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법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이나 지자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에 개입해야 되고 이제 구청이나 뭐 같은 도내에서 할 때는 도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공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역성은요, 그 지역의 고유한 관광,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주 가면 한옥마을을 바탕으로 해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우리의 문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비빔밥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콩나물국밥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이런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적 특징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한국이라는 개념을 놓고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광과 문화, 자연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한국관광공사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부처인 문화 관련된 부처라던가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같이 움직여 주겠죠. 독특한 문화적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하는 거. 이거 계속 국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국제적 관계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중국의 뭐 김치 공정이라던가 중국의 한복 공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이것을 잘 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인이 인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가는 뭐 박술래 여사나 이런 분들처럼 예, 한국을 우리가 더 한복 잘 만들고 이런 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본인 자비로 무슨 행사를 막 할 때는 그 해당 그 도청이나 그 행사를 이루는 곳에서 같이 해주기도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정부가 마이스 산업을 지역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경제적으로 높은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관광 비수기 타겟책으로 활용한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던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강의가 다른 분이 녹화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왜 그래야 하지? 네. 강의 중에 갑자기 다른 분이 녹화한다고 나와서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요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관광 성수기 하고 비수기 여러분들이 어디 관광지를 가려고 할 때 요금이 언제가 비싼가요? 언제가 더 비싸요 여러분? 성수기 예 성수기가 비싸고 성수기는 예약을 받는 그 시간도 되게 짧죠. 그 이유가 왜예요? 왜일까요? 왜 성수기가 요금도 비싸고 예약하기도 어렵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때가 가장 그 도시를 즐기기에 좋으니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성수기가 존재한다는 건 공급이 많아서일까요? 수요가 많아서일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은 작아요. 숙소도 예약할 수 있는 게 100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고 거기서 놀 수 있는 행위들도 되게 많은데 잘 수 있는 곳은 100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곳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곳이 다 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싸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수요가 1000명이니까. 1000명이 다 오고 싶어 하는데 100명밖에 못 오니까. 그래서 예약도 단기간에 받고 단기간에 예약을 하고 페널티 금액도 많이 줘도 모두가 예약을 한다는 거죠. 즉 그 시기에 관광 성수기에 모두가 휴가를 간다거나 그 좋은 것을 다 같이 보려고 가는 거. 가을에 단풍 보러 다 가을에 사람들이 가지 겨울에 단풍 보러 안 가잖아요. 꽃놀이 봄에 가지 여름에 꽃놀이 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더우니까 꽃이 뭐 이미 만발해 있고 또 예쁜 꽃들은 다 이미 지고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성수기에는 보면 가격도 높아요. 그래도 만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온다고요. 찾아서. 예. 우리 집 펜션 뭐 어떻다고 사실 자랑 별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펜션 리스트 도져가지고 찾아서 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민박까지 다 예약이 되고 지인을 통해서 하던 뭘 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통하던 해서 예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스 산업을 굳이 그런 성수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각자 여행 갈 준비를 하고 각자의 휴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뭘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보고 찾아와서 여행 다니니까 그때는 굳이 어떤 산업 기반과 함께 모두가 협력해서 하는 마이스 산업을 개최하지 않아도 한국으로 올 사람들은 알아서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안 하고 비수기 때
여러분 비수기 때 가만히 보면 펜션, 여수 밤바다 앞에 있는 펜션들 중에 풀빌라가 뭐 싼 거는 30만 원에서 비싼 거는 예, 뭐 90만 원까지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부가가세까지 포함하면 33에 99만 원, 그럼 100만 원 돈인데 비수기 때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90만 원짜리 안 오니까 이 가격을 50% 할인하고 우리 쪽에 오세요 하면서 광고도 하고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시설이 어때요, 이렇게 더 알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때 공실로 있으면 어차피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람이 예약을 잘 안 하고 공실이 많은 와중에서도 우리 거 예약하면 뭐 이 관리비라도 벌 수 있으니까 이때 우리 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이게 바로 비수기 정책이라서 이때 비수기 할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제성 부분에서는 관광 비수기 타겟책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관광 비수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행사해요. 그 다음에 무슨 전시회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글로벌로 나갈 음식, 한국의 음식도 테스트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걸로 유럽 사람 입맛에는 어떻게, 미국 사람 입맛에는 어떻게, 뭐 저쪽에 호주권은 어떻게, 러시아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체험하세요. 이게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기억하셔서 성수기 때는 광고 안 해도 내가 막 열심히 찾아서 가야 되고 비수기 때는 할인 많이 해주고 나한테 혜택 많이 해주는 데를 내가 또 찾아보기 위해서 광고된 데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은 결과적으로 예, 여러분 비수기 타겟책이라는 거죠. 수요가 작을 때, 수요가 작을 때. 예. 그럴 때, 요때 국제적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산업적, 문화, 숙박, 음식 이런 쪽에 수익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비성수기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우리 지역도 문화도 알려줄 수 있고 행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비수기 타겟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관련 시설의 건설과 투자 및 생산, 고용 유발 되겠죠. 당연히 뭐 그 어떤 이런 하게 되면 이런 부스를 만드는 것도 다 일인 거고 여기 와서 자원봉사하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음식을 팔거나 음료를 팔거나 뭐 통역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게 되니까 뭐 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로 지원해 주기도 있지만 A라는 기업과 그 전시회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전문 통역관을 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용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용 유발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다음에 고용의 증대, 소득의 증대, 지역의 세수 증대.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관광 산업으로 인한 세수가 증대하겠죠. 하물며 주류 하나를 먹어도 예, 주류세를 내고 있는 거고 주류세에는 교육세도 있고 지방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관광 연계, 기존 관광 상품하고 신규 상품 홍보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관광 분야와 산업 발전에 활동 촉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 관광 시장에 대한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그 어떤 전통시장 알리기, 마을 만들기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통시장이 가지는 어떤 특색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통인시장, 종로에 있는 통인시장 이런 곳은 여기에 가면 코인을 5천 원 주고 바꾸면 엽전 같은 코인을 줘요. 그럼 도시락도 하나 주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시장을 다 다니면서 여기 반찬들을 500원, 그러니까 동전 하나 주면 여기 얼마 주고 두 개 주면 얼마 주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가지고 다시 전체 모여서 먹는 데 가서 시장 안에 이렇게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면 종로에서 행사할 때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데리고 가면 관광 코스도 되고 여기 상인들의 판매도 돕고 이런 연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작은 사례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미팅이라고 하는 기업 회의를 한번 보면 아이디어 교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토론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다음에 사업 얘기하고 마이스 산업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 그냥 기업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품, 내가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어떤 걸 가지고 오고 신상품 어떤 걸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부품들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런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듣고 우리도 모방할 수 있거나 가지고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생산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비용 전체를 일부 부담하는 조직원,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뭔가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상휴가를 보내주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100% 회사가 지원하고 또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도 하고 또는 직원 가족이 동반한다고 할 때 숙박은 어차피 이 사람이 자는데 자면 되니까 숙박은 해결해주고 나머지 경비는 뭐 가족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에 이제 보내는 순수 포상 여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범 우수사원 가족 해외 여행 뭐 이런 것들도 포상으로 주기로 하고 또는 이 포상 휴가에도 산업을 시찰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관광을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제 공무원 단체들이 현장 시찰을 간다는 출장 개념으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출장 보다가는 이쪽에 있는 관광을 하고 오니까 이제 이 공적 기관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사적 기관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하면 직원들의 복지 정책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요. 일반 사기업도 많고 나도 이 부분에서 같이 가보기도 하고 인솔자로 가기도 하고 기획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수 포상 여행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즈 투어라고 한다. 그다음에 컨벤션즈 역시 아이디어 교환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하는 건 회의니까 똑같죠. 토론, 정보교환, 마이스 산업으로 설립된 유효 시설 이용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UIA라고 하는 유니언 오브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공공, 그 다음에 협회, 학회, 기업회의를 말하는 거다. 미팅보다는 큰 규모로 국제적으로 성격을 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업회의라고 하는 이 미팅의 개념보다 컨벤션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이거나 대외적이거나 더 큰 규모를 얘기하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두 개가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는 국가기관 외무부끼리의 회의라던가 뭐 그다음에 국제관계와 관련된 대사들의 회의라던가 그다음에 국제 무슨 협회 회의라던가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를 같이 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도 이해가 갈 건데 제품 기술 서비스 특정 장소인 전문 전시 시설에서 판매, 홍보, 마케팅 등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많이 해요. 코엑스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전시 그다음에 일산에 있는 곳 이런 데서 많이 진행을 하죠. 유통업자, 그다음에 무역업자, 소비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 마케팅 미팅을 같이 하는 전시회를 하는데 주로 이게 컨벤션하고 같이 진행이 되던가 예, 이렇게 둘이 같이 진행이 되던가 또는 이렇게 뭐 같이 기업회의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포상휴가를 이렇게 산업시찰을 통한 전시회라던가 컨벤션을 하는 곳을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요거 전체가 하나가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마이스 산업을 이해하는 것에 훨씬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마이스 산업? 네, 마이크 켰어요. 아까 누르면서 얘가 꺼졌나 봐요. 미안해요. 자, 컨벤션 센터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통역, 프리젠테이션, 뭐 대회의실, 소회의실, 연회장, 전시실은 다 있는데 숙박시설이 없는 게 컨벤션 센터고요. 컨퍼런스 센터는 대규모가 아니에요. 20에서 50명 정도의 회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를 위한 적합한 곳이고요. 컨벤션 센터와 달리 여기는 객실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호텔들이 이거 같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락, 휴게, 식당들을 포함하는 통합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하게 컨퍼런스 컨시어지가 이루어지겠죠. 팩스, 번역, 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이게 컨퍼런스 센터라고 해요. 호텔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호텔은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호텔의 원래 기능에 컨벤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회의장과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컨벤션 센터는 숙소가 없다. 컨퍼런스 센터는 20명에서 50명의 인원으로 하는 회의장인데 숙박, 음료, 오락 다 제공해주고 컨벤션 호텔은 호텔인데 예, 회의장을 가지고 있는 거. 리조트는 여러분이 알죠? 예. 관광과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이런 리조트를 예약해서 오기도 하기 때문에 휴양시설하고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있는 곳.
기타 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학의 연구소나 준회의실 이런 곳을 쓰기도 합니다. 포상휴가는 순수 포상휴가, 판매 포상휴가, 시찰 초대 휴가가 있는데 순수 포상은 그냥 과업으로 놀러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 포상은 업무와 휴가를 겸한 여행. 그래서 신상품 소개, 신기술 견학, 새로운 생산 설비를 견학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하는 거. 시찰 초대 여행은 초대받아서 가는 거죠. 관광 사업체,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의 신항로를 개선한 항공회사, 새로운 지역에서 체인 건설, 호텔 이런 것들을 임직원이 직접 가서 보고 그 인기와 퍼블리티시를 보고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출장 개념의 예, 포상휴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회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단체나 정당, 그 다음에 기업, 무역, 정부 이런 곳에서 하는 곳이고요. 일반적으로 3개국 이상이 공인단체가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죠. 이 안에서는 당연히 직간접적인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가 같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국제회의 할 때 이벤트와 전시가 같이 동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벤션의 효과는 당연히 경제적 효과, 돈을 벌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설물 이런 것들을 확충하니까 고용 증대된다고 설명했고요. 사회 문화적인 효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진출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 정치적으로는 서로 교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김치, 한복, 요즘 중국과의 문제가 일어난 이런 공정, 일본과 뭐 독도 이런 문제도 이게 뭐 잘 되면 좋지만 사실 뭐 컨벤션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김치가 우리 것이라고 하고 한복이 우리 것이라는 거 세계적으로 알린다 그러면 아무리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해도 국제적으로 믿어주지 않게 되니까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죠. 당연히 비수기를 타게 할 수 있고요. 관광과 연계해가지고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양질의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국제기관이라던가 국제기업의 대표나 높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뭐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 나라에 가서 한국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벤션 뷰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내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와 같이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교재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자료를 만든 거라 요거는 문제에 있는 걸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시회를 한번 보면은요. 얘는 뭐 신상품을 조사하거나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대량 거래 목적. 여기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만나서 서로 수입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기도 하죠. 거래 시기에 공유 목적. 예. 어느 시기에 구매하고 어느 시기에 판매할 건지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 홍보하러도 가죠. 예. 각 뭐 기업 해당되는 기업체들이 가서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설문지를 팜플렛을 주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어떤 제품을 사은품으로 주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제 바로 이런 전시 이벤트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 시장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 그 시험 문제 나와 있던 건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가로놓기 되어 있던 것을 정리한 거라서 요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나와 있고요. 이제 전시회에서 이게 이제 그 기업들만 가느냐, 기업과 고객이 같이 가느냐, 뭐 고객들만 가느냐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로놓기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뷰로는 역시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딱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문제하고 접목시켜서 안 잊어버릴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진도 우리가 다 나왔고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4회까지 풀어가지고 내일 오시면 문제 읽지 않고 바로
풀이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풀이를 사회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사회까지 풀어오면 내일 1시간에 한 문제씩 풀고 설명하고 지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꼭 풀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조금 부족해도 그 문제 풀면서 많이 나갈 수 있고요. 혼자서 다시 한번 책을 볼 때도 아 이거는 버리고 갈 거, 이거는 볼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내일 모의고사 사회 꼭 풀어오세요.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